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뒤에 숫자가 붙었죠. 2027.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영상을 2년 전에 캐스트에 올렸더라고요. 원래는 매해마다 다시 도전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하다 보면 상당히 또 이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혹은 인생 선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계속 조언, 이런 얘기만 할까봐. 근데 이 영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좀 실을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배경 설명이자 이미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고민을 시작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영상은 다시 도전해볼까 아니면 그냥 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갈까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다시 도전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다시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제자들에게 아까 제목 보여드렸지만 다시 도전하는 너에게 뭐 용기를 준다 라기보다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구체적인 방법을. 근데 시작부터 자 이렇게 공부해볼까?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재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수생들의 어떤 심적 상태라든지 뭐 아니면 이 고민들을 선생님이 아예 모르는가? 그럴 리가 없죠. 재수반에서만도 뭐 거의 뭐 연수로 따지면 한 16, 7년 강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원래 처음에 입시를 치르고 나서 그의 수능을 치르고 나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재도전하기 위해서 올라왔었어요. 재수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 오촌, 그 선생님 아버지의 사촌, 형제, 그분께 며칠 신세를 지면서 학원도 알아보고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막 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학원가가 노량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 기억나.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미지로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 그때 머리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공항에 내렸어요. 지금처럼 그 공항에 그 안전장치들이 막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서 전철이 딱 들어올 때 이게 바람이 훅 붑니다. 그때 선생님 머리가 좀 길었었거든요. 머리가 슉 휘날렸던 그 뭔가 참 약간의 그 씁쓸한 그 느낌. 그걸 또 지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바로 노량진에 가서 학원을 돌면서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 뭐 유명한 학원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유명한 학원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섬주섬 한 장씩 다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비교해보고 학원을 선택하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친척네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중3 육촌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공부 잘하지 않아? 근데 왜 재수해? 그 친구의 생각은 이거예요. 재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재수다. 근데 머리 한 대 쥐어볼까 하다가 혹은 설득을 해볼까? 야, 그런 게 아니다. 형이 대학에 다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대학 혹은 더 좋은 목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굳이 그거를 중3 동생한테 설명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신촌으로 향했었어요. 그것도 다 기억나요. 진짜 장면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나는데 그 썰을 풀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처음에 겁이 나서요. 실제로 신촌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때는 성인이었으니까 술 한잔 마시면서 너무 놀기 좋은 거야, 서울은. 그리고 음악도 하고 싶었고 그 다음 선생님이 합격한 학교 나쁘지 않아. 뭐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거기 뭐 선배님도 많고 다 좋아. 바로 다음날 포기합니다. 재수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전화 드린 다음에 그냥 학교에 가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선생님은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막 급하니까 빨리 놀고 싶고 친구 사귀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게 고민일 겁니다. 야,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1년 2년 늦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처럼. 나중에 생각해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1년 2년 늦는 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요, 재수한다고 해서 혹은 삼수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야, 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 때는 재수하는 걸 많이 좀 숨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절에서 재수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몇 명이 떠올라요, 벌써 그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절에서 재수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학원이나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할 텐데, 현실에 맞춰가는 것이 더욱 슬픈 일입니다. 현실에 맞춰가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재수를 고민하고 이제 선택을 했다, 결정했다는 친구들은 이제 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실에 맞춰가는 게 계속 심적으로 더 큰 고통, 더 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다시 도전하는가의 명분과 이유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발적 재수인가, 비자발적 재수인가. 뭐 선생님이 이걸 구분한 이유는, 비자발적 재수는 재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 재수. 오라고 하는 학교가 없다. 혹은 이런 친구들도 있죠.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수시에 납치당했다. 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인 재수, 내가 원해서 한다, 로 좀 바꿔두시길 바랍니다. 이유라고 하는 건 자기가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계속 마주하는 과정에서 재학생과 N수생의 가장 큰 차이, 선생님이 강사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 재학생들은 귀염둥이고 재수생들은 그럼 욕심쟁이냐. 아주 다르진 않지만 일단 재학생들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재학생들은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이거 다 알아? 라고 하면 다 안다 그래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재수생들은요, 알아?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다 아는 줄 알고, 현역 때는 다 아는 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의심해. 잠깐만, 이게 부족할 거야. 계속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게 하나의 동기, 자극이 되는 건 좋은데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험장 들어갈 때 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록 자기가 재학생 때 느꼈던 여러 가지의 부족함 혹은 과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N수생 다시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하세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재수학원에 다닌다라고 하면 재수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재수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찾아온 제자를 야, 너 이것도 몰라?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럴 수는 있어요. 좀 각성하기 위해서, 얘가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놓고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를 모르고 부족하다고 느낀 제자가 찾아왔는데 야, 너는 재수생인데 이것도 몰라? 이런 태도는 아닐 겁니다. 재수학원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더 좋아하세요. 야, 너 솔직하구나. 잘 찾아왔다. 더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그다음 필요한 것들은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한자로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깨지는 거고요. 자존심은 지켜주는 거죠.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앞에 있는 건 지존이에요, 지존. 또 선생님이 진짜 대학 1학년 때 어떤 책을 보다가 솔직히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철학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자존심은 깨지는 것이고 한없이 약한 것이니까 보호해줘야 돼. 근데 이 지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수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다녀. 특히나 이제 봄이 되면 뭐 친구들이 막 놀러 가요. MT 간다 그러고 뭐 아니면 또 여름방학이 되면 친구들끼리 막 여행을 갑니다. 특히나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친구들이 노는 거 항상 막 올라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다 보니까 맨날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더 공부를 잘했는데 야, 쟤는 지금 그 대학 가가지고 막 뽐내고 있네. 그러니까 자존심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존은 어떤 거냐면 그래, 나보다 지금 뭐 더 좋은 환경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 보고 이 지존이라고 하는 건 깨지지 않습니다. 나약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뭔 상관? 어차피 나는 내 목표가 있고 내 목표를 이번에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그 11년 된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주차하러 가면 상당히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느냐? 전혀 안 그래.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걸 뽐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위치겠구나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질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중에 아,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이구나. 그다음 뭐 저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구나. 그다음 선생님이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인간 최적을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차를 보고 선생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한 다음에 내 친구는 지금 벌써 막 직장에서 이런 승진을 했다.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와, 저 친구는 잘 나가는 변호사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그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학에 간 친구가 여러분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랑 경쟁하는 건지만 좀 포지션을 딱 잡아두시면, 그렇죠. 입시생들, 수험생들과 경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 근데 그런 꼰대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뻔한 얘기 하고 싶어서 이 귀한 시간을 덜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 7번은 최근에 또 선생님이 책을 읽다가 낙관적 회의주의자라는 표현을 딱 발견하고 나서는 나도 이렇게 살아왔고 선생님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잘 되는 것의 방향성이 맞는가, 그리고 충분한가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전부다. 난 충분히 준비가 됐어. 이런 약간의 그런 자부심, 자신감도 필요하긴 한데 끊임없는 성찰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선 내가 준비한 게 충분한가를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는. 그리고 다시 도전하다 보면 주변 이야기에 엄청 흔들려요. 예를 들면 뭐 누구 강의를 들어서 점수가 잘 나왔다더라. 그럼 자기가 또 듣고 있는 강의가 의심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는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마저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지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채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라는 뜻이니까 절대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겠다. 여기까지가 처음 마인드셋입니다.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따로 선생님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과목이 결정이 됐다면 버닝 브릿지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리를 건너왔어. 건너왔던 다리를 불태워버리세요. 항상 흔들리는 건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러봤어. 성적이 좀 안 나왔어. 과목 바꿀까?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뚝심 있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 번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세 번쯤 계속 부족한 것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공부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바꾸지 말라면서. 그렇죠. 과목은 바꾸지 말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작년에는 A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잘 맞아. 그러면 또 그냥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충분히 개념은 기억에 남는데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럼 과감하게 바꿔보거나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지금 현재 다들 시간이 없다 하다 보니까 개념만 되면 되는 건가? 혹은 지금 심지어 막 실무 벅벅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요. 개념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개념 강의만 듣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그 해당되는 과목의 처음이다라고 하면 현역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 강의를 믿고 따르면서 쭉 준비하면 되고, 예를 들면 자기가 작년에 수능에서 사회문화 선택했어. 꽤나 괜찮은 성적을 얻었어.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이제 실무만 벅벅 풀면 되겠다 라기보다는 이걸 좀 고민해 보세요. 개념의 우선순위, 가볍고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먼저 해야 될 것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 완급 조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 중, 선, 후, 완급. 선생님 강의에서 항상 녹여내는 게 그렇죠. 이거는 출제 비중, 뭐 정답률 등등을 분석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 자기가 항상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다 100% 믿고 그냥 강의하는 대로 자 저걸 다 외워버리자 보다는 좀 출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일관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좀 찾아보시고 좀 보완해 나가면서 많은 무기들을 챙기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는 그때 시즌이 와요. 7월 달에 오니까 그 전에 괜히 자기가 작년에 수능을 치렀어. 사회문화로, 정법으로, 생윤으로 뭐 치렀어. 그런 친구들은
그냥 실전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 된다? 그러지 말고요. 그 해 트렌드에 맞는 실전 모의고사들은 7월달 이후 혹은 9월달 이후에 파이널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진득하게 강의를 좀 듣는데, 이 강의는 시간 남을 때 듣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시간을 확보하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시간표에 넣어버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역 때 너무 바빴어. 왜냐면 학교 시험도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학교 행사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도 좀 휩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았어. 특히나 작년에는 인강도 진도를 많이 못 뺐어.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바빴대. 시간이 안 났대.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강 듣는 시간을 정규 시간표에 넣어버리셔야 돼요. 목요일날 저녁에는 난 그냥 죽었다 깨나도 사회문화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듣겠어. 특히나 현강 버전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 와 있는 제자들과 호흡하면서 강의를 쭉 나가고 쉬는 시간, 쭉 나가고 쉬는 시간 해서 대체로 현강에서 한 3강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3강에 맞추어서 여러분도 그거를 딱 기본적인 그 시간표에 넣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현강 듣듯이 인강을 들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 출제 원리와 일관된 문제풀이. 아직도 학생들이 이게 뭔지를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념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가. 선생님은 여기에 상당히 큰 신경을 쓰죠.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어찌 보면 좀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년에 성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얼추 개념은 알아. 근데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단어도 알겠어. 구문도 알겠어.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걸, 시험을 준비하는 걸 그냥 개념이 되고 기출문제 정도 풀면 내가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건 어찌 보면 좀 초짜들의 느낌이랄까, 하수들의 느낌이고요. 지금 선생님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테크니션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의 기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관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계획이 서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학습 계획만 서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월 달에 뭐 할 거야, 뭐 누구의 강의를 들을 거야, 어떤 교재를 풀 거야, 뭐 그다음에 어떤 코스에서 이런 거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20문제를 30분 동안 풀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건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사회문화 기준 1번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와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완전 다른데 왜? 주제가 다르고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도구들을 20개를 챙겨 가셔야 돼요. 20문제니까. 그 다음 문제 유형별로 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퍼즐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 통계는 이렇게 풀 거야. 독해 문제는 이렇게 주의해야 할 거야. 그냥 독해라고 하는 건 글이 써 있으니까 그냥 읽고 푼다. 이게 아니죠. 독해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출제 원리를 알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겠다. 이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 출제 원리와 일관된 문제풀이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말하죠. 맨칠 기삼이 무슨 말이냐? 멘탈이 70%다. 그 다음에 이건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운칠 기삼이란 말을 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운이 70%, 기자는 원래 기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과 문제풀이 기술, 멘탈이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 멘탈을 내가 잡아야 되겠어, 멘탈 관리하겠어 한다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칠 맨삼은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이게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어찌 보면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멘탈은 그냥 털려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다시 도전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사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운동하는 시간도 좀 확보하거나 영양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 밤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헬스장 다니라는 얘기인가? 헬스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막 1시간 반씩 무거운 웨이트를 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라는 과정에서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피지컬을 어떻게 챙길까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 지쳐요. 선생님이 최근에 받았던 DM 중에 10월달 가서 지쳐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못 얻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요. 반대로 작년에 선생님이, 올해였군요. 올해 여름쯤이었나?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월간 최적에서.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한 제자가 뭔가 엄청 나름의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처음에는 진짜 1km, 2km 뛰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가 그 더운 여름날 학원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걸어가 보기도 하고 잘 챙겨 먹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뛰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엄청 몸이 리프레시 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잠도 잘 오고요. 운동을 꼭 해라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현역 때는 너무 바빠서 혹은 작년까지 너무 정신없어서 운동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도전할 때는 운동도 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험은 기세가 맞아요. 내가 좀 배짱도 갖고 그 다음에 또 기세니까 뭔가 시험장 들어가서 야 내가 모르면 이거 남들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기세도 중요하긴 한데 기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써있죠. 하지만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누가 뭐라 해도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그냥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죠, 여러분. 평가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집단인데 어떻게 평가원을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까? 혹은 평가원을 단순하게 깎아내리겠습니까? 강사 입장에선 평가원 까는 게 상당히 되게 있어 보여요. 제자들 앞에서. 와, 저 선생님은 진짜 평가원을 깔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강사 입장에서 분석의 대상이고요. 강사 입장에서 평가원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원을 그냥 단순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 위에 서겠다. 그게 아니고요. 평가원으로부터 자극받고 평가원을 분석하여 잘 배운 다음에 그 평가원 시험에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시험 기술자가 선생님의 포지션입니다. 시험 기술자일 뿐입니다. 최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절대 멘탈 털리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관된 문제풀이의 방법을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만점을 받도록 그거 이상의 무슨 선생님의 쓸모가 있겠습니까? 자, 꼰대 최적의 노파심. 솔직히 선생님이 어디 가서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그렇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작정하고 그냥 꼰대 그 위치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노파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노파심 이 한자거든요. 노파가 그 노파인가? 할머니? 맞습니다. 노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할머니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선생님 어릴 때 그 할머니의 모습은 항상 선생님한테 밥은 먹었냐?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다음에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운전할 때 조심해라. 선생님이 20대 초반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할머니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할머니 제가 지금 뭐 나이가 먹겠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 자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럴 때는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횡단보도 건널 때 정말 사고 안 나도록 조심히 건너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똑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들은 선생님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명심해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설득되면 명심하는 것도 좋죠. 내가 너였다면 포기했을지 몰라. 실제 선생님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은 현장에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만나면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얘는 뭔가 부족했으니까 다시 도전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일단 재수 삼수하기로 했다 하는 순간 일단 선생님은 리스펙입니다. 그 용기는 선생님은 그런 용기를 못 냈었기 때문에 대단하구나. 선생님은 이미 포기했던 걸 누군가는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 힘든 험난한 이 재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겠죠. 항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꼭 버텨줘. 즐기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버티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즐기는 건 고수들이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즐기면서 버텨야 되고요. 버티고 나서 나중에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추억으로 회상이 될 겁니다. 추억이 되느냐 그냥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 되느냐 이건 모든 게 결과가 수능이 정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재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목표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도 그 친구 아들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올라가면 고3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주도 친구의 아들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삼촌이라고 불러라. 삼촌은 고3 때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었다. 섬 탈출.
선생님이 제주 출신이니까. 그럼 섬탈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난 서울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밴드 활동을 하면 이런저런 연습실에서 그래서 그 연습실 그림도 그려보고 당연히 그거를 선생님이 대학 가자마자 이루지 못했지만 실제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그 연습실을 만들었었거든요. 심지어 어디에 냉장고를 배치하고 냉장고 열면 거기 시원한 맥주가 가득하고 기타가 이렇게 걸려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공연할 때 어떤 그 이미지 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이미지도 항상 꿈을 꿨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적으로 삼고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 이거 사치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목표는 구체적일 것.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닐 거예요. 너처럼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많아. 그 뜻이 아니고요. 공부람에 있어서 집으로 오면 참 그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뭐 동생 눈치도 보이고요. 근데 부모님도 동생도 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소통을 하다 보면 잠깐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잠깐만 동생은 쟤는 진짜 속도 없이 정말 저런 얘기를 하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툰 것 뿐입니다. 표현의 방식이. 선생님 제가요 재수가 아니고 삼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재도전하는 걸 처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삼수하는 아들 딸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작년엔 재수였고요. 재작년엔 현역이었죠. 그러니까 삼수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툰 거예요. 서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표현을 잘 못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매사에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고맙다는 표현도 잘 안 나오죠. 감정도 메마르다 보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아들 딸 사랑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일까 봐 조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척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마우면 항상 그렇게 표현하세요. 고맙다고요. 사랑하면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요. 괜히 내가 또 너무 이런 표현을 자주 남발하는 거 아닌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입시에서의 성공 좋은데 인생에서의 성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이 다시 도전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버틴다? 이걸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요 그냥 버텨줘서 고마워 정도가 아니라 몰라요.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서는 눈물을 훔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눈물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만큼 컸구나. 이젠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나 그냥 재수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에서 제가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여러분 한번 설득해 보세요. 나 재수할래. 이게 아니고요. 이번 입시에선 이것저것이 부족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반드시 해결을 해보겠다. 뭐 인강을 듣는다. 그러니까 엄마 나 패스 끊어줘. 이게 아니고 이런저런 거 학원 보내줘.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냥 단순하게 성적이 안 나와서 재도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맨날 한자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불효불굴, 자강불식이거든요. 흔들릴 겁니다. 어떨 때는 굴복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가짐은요 절대 흔들림 없이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나는 쉼없이 나아간다. 쉬지도 말고 그냥 공부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지만 않으면 뭐라도 됩니다. 그게 꼭 목표를 이루는 대학의 어떤 진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운동할 때도 계속 끊임없이 그 옆에서 트레이너가 선생님을 설득합니다. 운동이 안 돼요. 선생님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마음만큼 운동이 바로바로 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가 뭐라고 했냐면 부상 없이 지금 현재 무게만 버텨주셔도 분명한 성장을 이룰 겁니다. 선생님은 진짜 그 트레이너님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트레이너 잘 만났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잘 몰랐거든요. 옛날엔 이랬어요. 누구 강의 듣든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누구 강의 듣든 상관없을 거야. 열심히만 해.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강의에서 쪽집게식으로 찍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버팀목이 되어주느냐 아닌가. 선생님이 DM 받을 때 가장 고마운 것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버텼다. 큰 의지가 되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도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강의에서 모진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내가 했으니까 너 못할 거 없어. 그 다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걸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많이 하는, 같이 자주 인용하는 칸트의 명언이죠.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야, 너 이거 해야 돼. 버텨야 돼. 너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넌 버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잘하셔야죠. 그 얘기는 선생님 잘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막 압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어디 가서 나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선생님 직업인데 뭐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한 번 하겠다고 강의하겠다고 덤비는 순간 안 하면 안 했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안 했지,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건 진짜 제대로 해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안 하면 안 했지,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하자. 이게 선생님의 인생 모토입니다. 그래요.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해보고 싶으면 그 마음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우리 제자들의 용기와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용기를 못 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지 선생님의 교재를 볼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아서 최적의 강의를 보고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교재를 보게 된다면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응원은 그냥 항상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에서 나오는 응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최적한테 배운 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연구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전하는 너에게 올해 버전 또 멋지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항상 강조하는 거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제 1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볼 일은 없지만 불쑥불쑥 생각이 날 때쯤이면 그러네, 내가 다시 도전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입시에서 성공보다 인생에서 성장을 이뤘구나,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